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종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어서 불교 이제 지난 시간에 바르도라고 얘기했었죠. 이 현세 그리고 내세 사이에 이 어떤 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간으로서 바르도라는 것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바르도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임상학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임상학적으로 사망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경우, 되게 드문 경우죠. 그죠? 사실상. 근데 이런 경험을 이제 상세히 기록해가지고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자, 이런 이야기들은 이 바르도 가르침에 묘사되어 있는, 사자에서에 묘사되어 있는 이 바르도 가르침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놀라울 정도로 아주 유사한, 흡사한 이러한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자들은 대부분 이제 눈부시게 아름다운 어떤 환한 빛이 있는데, 엄청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이 어떻게 됐다? 나타났다. 나타남과 동시에 이것이 이제 다음 생으로 내가 옮겨가는 듯한 느낌. 내가 가야 할 다음 생으로 옮겨가야 하는 어떤 옮겨가고 있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평온함을 경험한 거지, 평온함을.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임사체험을 이제 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에 대한 인간이 뭐가 있죠? 본능적인 공포가 있잖아. 이 공포감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금강승 불교죠.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고 심오한 통찰, 그죠? 이러한 것들을 되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방면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야. 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티베트라는 일종의 국가 중에 하나죠. 이 티베트는 불교가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되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고, 되게 그것이 일종의 독특한 스페셜한 컬처, 문화로서 발현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티베트인들에게 불교는 어떤 의미일까?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의 삶을 궁극적으로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렇게 삶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종의 몸에 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티베트 불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랑 이런 주변의 동남아 국가들하고 확실히 뭔가 맥이 다르다. 중국하고 동남아 국가들 있죠. 뭐 베트남이라던가 뭐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하고 뭔가 티베트 불교하고는 약간 맥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였냐? 사실상 프랑스 식민지였죠.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죠. 탈피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가톨릭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가톨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이. 그죠? 그랬는데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불교 박해를 하게 돼요. 프랑스 식민지에서 탈피한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미국 가톨릭 정부에게 이제 지원받으면서 종교적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게 돼. 그래서 막 이 당시에 이제 베트공이라고 하면 안 되지. 베트공이라고 하면은 뭔가 악당이잖아. 그죠? 말 실수했네. 자, 베트남의 승려들이 집단 수어사이드.
집단 수어사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분신 자살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어때요? 티베트 불교는 고급지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그죠? 중국이 침략해가지고 근데 이 중국이 진짜 혹시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화교 출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1959년에 불교를 티베트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이제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지들이 뭔데 여기서 불교의 이 티베트 불교 금강승을 몰아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아주 괘씸한 생각이었죠. 중국이 1959년에 티베트 불교를 몰아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난민이 돼버리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도 추방되고 온갖 시련을 겪게 돼요. 아주 중국 나쁜 애들이야. 오늘날도 나쁜 애들이지만.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가 1989년인가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마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뭐 약간 박애의 가치 뭐 이런 걸 얘기했겠지. 그래서 티베트의 불교 즉 금강승 전통을 어떻게 했다? 이 달라이 라마의 헌신적인 이 티베트 이 종교 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쭉 이어질 수가 있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죠? 그런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자, 서양의 관점에서는 동양의 불교를 바라보았을 때 서양인들은 동양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식민지화하려고 많이 애썼죠. 그죠? 제국주의 시대 때. 그래서 최초로 식민지화를 할 때 불교를 접했어. 누가? 서양인들이. 니네 이런 종교가 있었어? 이러면서 처음 겪었던 거지. 신박했겠지. 근데 이해를 제대로 당연히 하지는 못했다. 왜냐? 기독교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19세기가 돼서야 어땠다? 조금씩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인들이 이 불교라는 거에 대해 이해를 시작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는 식민지의 이 기독교, 식민지화하면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려고 했던 이러한 유럽 사람들, 제국주의가 오히려 불교의 어떤 뭐랄까 이 식민지라는 곳에 오히려 종교를 유럽이 수입해오는 이러한 오히려 역수입해오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점이 참 역설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민지화를 하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식민지의 종교였던 불교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서양에서 그래서 동양 종교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있겠죠. 기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구원적 약속의 형태 있죠. 이런 것들을 일종의 배반하고 있는 측면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신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라던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불교의 깨달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양에서 동양 종교가 퍼지는 데 있어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기독교가 얘기했던 신에 의한 구원적 약속을 배반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그죠? 왜냐? 개인의 해탈,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에는 어떤 매개체라던가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아. 그죠? 어떤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것으로 기여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마약과 이러한 불교의 깨달음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냐라는 거죠. 자, 마약하는 것들도 이런 놈들도 사실상 여러분들 종교에서 얘기하는 성인이라던가 신비주의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뭔가 의식적 경지라고 하는 것에 이를 수도 있어. 뭐가? 마약 빠는 애들이.
유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불교 스승들 있죠. 불교 스승들도 마약을 통한 이러한 경험은 너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일시적이고 두 번째, 그 안에 이게 중요한데 자아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시적인 것은 뭐 그러려니 해.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마약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어떤 깨달음, 탄트라 같은 거랑 다른 게 자아 구조가 변하지 않아. 그냥 내가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내가 개 병신인 상태에서 잠깐 기쁘다가 마는 거야. 근데 이런 불교적인 어떤 깨달음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들, 승려들이 주장하고 있는 값어치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뭐 자아 구조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스승들이. 자, 각성이나 깨달음 같은 이러한 경험들은 자아 구조를 결국 변화를 시키냐 못 시키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들 큰 바다가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돌 하나 작은 거 그냥 투척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야. 투척하면 어때요? 잠깐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온다. 자, 마약은 근데 오히려 돌을 던지는 게 오히려 마약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지. 당연히. 돌 던지는 거는 바다를 여러분들 오염시키지는 않잖아. 이건 제 생각인데. 근데 돌 던진다고 바다가 오염되는 건 아니지만 마약은 어떻게 돼? 마약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오염시켜버리잖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들게 만들잖아. 마탱이 가게 만들잖아. 인간 정신이라는 바다가 오염되잖아. 한마디로. 인간 정신을 바다라고 놓고 보면 인간 정신의 바다가 어떻게 된다? 오염된다. 자, 약쟁이 새끼들이 약을 통해서 다른 영역, 지금 현상계와 다른 영역을 맛볼 수는 있겠지. 순간적으로. 내가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마치 이데아 세계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 근데 결국엔 뭐야? 변화라는 것이 그 기분의 변화가 일시적이고 어디로 향해요?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항상 뭐 뜬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나를 파멸시키잖아. 그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되어서 결국 어떻게 했다? 뿌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던 게 불교였다라는 거예요. 마약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면 자, 마약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이 불교의 가르침, 깨달음과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바르도와 이 사자에서에서 얘기하는 그 임상체험적인 것들이 이러한 약간 환각적 증세와 유사한 게 아니에요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는 불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960년대에 되어서 이제 뿌리를 본격적으로 내릴 수 있었는데 자, 불교는 일종의 뭐였죠? 삶의 방식의 차원이었다. 자, 여러분들 단독자가 얘기할 때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문학자라는 겁니다. 이 여담이지만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 인문학자가 뭔데? 직업이야? 뭐 돈벌이 수단이야? 뭐야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얘기해. 삶의 태도다. 인문학자는. 마찬가지로 불교 신자들도 스승들도 삶의 방식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겠죠. 종교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죠? 삶의 방식으로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미국에는 1960년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1960년대라는 이 시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두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 두 명이 있었다는 거야.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1960년대 두 명의 불교 스승이 있었다. 이 스승 이름들이 이제 뭐 스즈키 로시라는 사람과 이제 티베트 라마교의 이제 림포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